과달카날 1942년 8월 21일 해병대 정찰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실패한 야간 공격 후 버려진 일본 97식 하고 경전차. 승무원은 얇은 장갑을 관통한 단 하나의 수류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해병들은 정글에서 싸워온 이 노획한 적의 무기 주위에 모여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한 해병대 병장이 표준 브라우닝 정 39경 기관총, 모든 해병 분대가 휴대하는 바로 그 무기을 들고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전차의 장갑을 겨냥하고 반가쇠를 당깁니다. 총알이 단지 금속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통합니다. 양철 호일로 만든 것처럼 장갑판에 깨끗한 구멍이 나타납니다. 해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태평양에서의 일본 전차전을 악몽으로 만들 것입니다. 미군은 두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 장갑이 실제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얇고 가장 약한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본 지휘관들이 무적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전차는 실제로는 구르는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그들의 끔찍한 비밀을 아는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를 탐구하기 전에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놀라운 숨겨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을 이해해 봅시다.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에 시작되었을 때 일본 97식하고 경전차는 일본이 싸울 것으로 예상한 전쟁 종류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무게는 7.4톤에 불과했고 3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며 37mm 주포와 2정의 7.77mm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제한된 산업 능력으로 생산하기 쉬웠습니다. 하고는 주로 중국에서의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곳에서는 대전차 무기가 사실상 없는 열악한 장비의 중국군을 대면했습니다. 소총과 아마도 약간의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로 하고는 충분히 잘 작동했습니다. 얇은 장갑, 대부분의 표면에서 단지 6mm 두께, 은소총 총알과 파편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전차 설계자들은 보호보다 속도와 신뢰성을 우선시했으며 그들의 전차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1930년대 내내 중국에서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 전차는 중국 방어선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침공 중에도 같은 전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시에 공격당하고 열악한 장비를 갖춘 연합군은 일본 기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은 그들의 전차가 태평양 전쟁에 적합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적과 대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무기, 적절한 훈련,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대전차 능력을 배치할 산업력을 가진 적. 그들은 미국 해병대와 대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과달카날 전투는 태평양에서 첫 번째 주요 미군 공세였습니다. 지금겠습니다. 해병대는 8월 7일에 상륙하여 일본군이 건설 중이던 비행장을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이제 일본 지휘관들은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반격을 위해 보병, 포병, 기갑을 포함한 제병 합동 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1942년 8월 21일 밤 일본군은 테나루강을 따라 있는 해병대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츠키 기요나오 중령이 공격 부대를 지휘했으며 여기에는 여러 대의 95식하고 경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리는 전차가 보병 공격을 선도하고 장갑과 화력으로 적 전선을 돌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츠키는 이 전술이 다른 곳에서 작동한 것처럼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전차는 어둠 속에서 전진했고 그들의 지휘관들은 해병대 진지를 돌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병대 존 리버스 상병은 정글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일본 전차를 보았을 때 39경 브라우닝 기관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훈련은 기관총이 전차에 쓸모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전차포나 포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차가 그의 진지를 향해 곧장 오고 있었고 리버스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탄환이 장갑을 타격하는 곳에서 불꽃을 볼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구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이 전차의 선체를 똑바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리버스는 계속 사격하며 전차 측면을 가로질러 탄환을 이동시켰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해치에서 연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전선을 따라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기관총 사수들은 본능이나 절박함에 따라 행동하며 일본 전차를 쏘고 그들의 무기가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해병대원은 M1 게런드 소총을 사용하여 철갑탄이 전차 장갑의 더 얇은 부분을 관통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총 수류탄은 금속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통했습니다. 해병대 대전차포, 모두가 작업에 너무 가볍다고 걱정했던 37mm포는 일본 기갑을 완전히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50장 100야드 거리에서 37mm포는 하고의 장갑을 전면에서 후면까지 깨끗하게 관통했습니다. 한 해병대 포수는 일본 전차의 전면으로 들어가 후면으로 나온 단 한 발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승무원을 죽였습니다. 새벽까지 극대의 일본 전차가 테나루 강을 따라 파괴되거나 버려졌습니다. 보병 공격도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츠키 대령 자신도 거의 800명의 일본 병사가 죽은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 전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일본 기갑과 싸운 적이 없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달카날에서 나중에 명예훈장을 받을 메릿 에드슨 중령은 파괴된 전차를 개인적으로 검사했습니다. 그는 캘리퍼로 장갑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그는 총알 구멍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표면에 있는 장갑은 6.12mm 두께에 불과했습니다. 대략 0.6, 1.3cm입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 셔먼 전차는 51mm 두께의 전면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배 이상의 보호력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장갑 품질 자체가 열악했습니다. 고급 강철 합금이 부족한 일본 산업은 상대적으로 무른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장갑을 더 단단한 합금보다 관통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총알이 맞았을 때 빗나가거나 멈추는 대신 깨끗하게 관통했습니다. 에드슨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명령했습니다. 해병대는 노획한 하고를 설치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로 사격했습니다. 표준 39구경 볼 탄약은 100야드 이하의 거리에서 측면 및 후면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절갑탄은 200야드에서 관통했습니다. 많은 해병대 차량의 표준인 펌프 59경 기관총은 300야드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하고의 장갑을 종이처럼 찢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아프리카의 영국군이 겨우 적합하다고 여긴 무기인 보이스 대전차 소총이 최대 500야드 거리에서 모든 각도로 하고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37mm 대전차포는 모든 각도에서 모든 전투거리에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주카는 전쟁 후반에 사용 가능해졌을 때 단 한 발로 일본 전차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산불처럼 미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술 게시판이 태평양의 모든 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훈련 교범은 충격적인 새로운 섹션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본 전차는 근거리에서 표준 보병 무기에 취약합니다. 과달카날에서 기관총 섹션을 지휘한 미첼 페이지 참모병장은 나중에 심리적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장갑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전차들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여기에 대전차포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게 된 후에는 우리는 그것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 기관총과 50야드를 주시면 당신이 보여주는 어떤 일본 전차든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미군이 태평양에서 싸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일본인들은 그들의 전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차 설계자들과 군사 계획자들은 97식 하고가 1937년에 도입되었을 때조차 국제 기준으로 9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판처, 소련 T-34, 미국 중형 전차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차량들이 하고보다 2배, 3배, 심지어 4배 더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대전차 무기가 일본 전차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계속 그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수천 명의 남자들을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차량으로 전투에 보냈을까요? 그 답은 일본 전쟁 노력의 더 깊은 비극과 일본 전차병들이 처한 불가능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첫째, 강철 부족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산업 기반은 연간 약 600만 톤의 강철을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8천만 톤과 비교됩니다. 모든 킬로그램의 강철은 신중하게 할당되어야 했습니다. 제국 해군이 군함 건조에 대한 첫 번째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육군 공군이 항공기에 대한 두 번째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장갑 차량은 세 번째였으며 그 범주 내에서 전차는 제한된 자원을 위해 포병, 트럭 및 기타 장비와 경쟁했습니다. 중장갑 전차를 만드는 것은 차량당 3-4배 많은 강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3-4대에 하고 대신 하나의 현대 전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광대한 태평양 전역과 수천 개의 섬과 수백 마일의 아시아 해안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보고 있던 일본 계획자들은 품질보다 수량을 선택했습니다. 각 개별 차량이 약하더라도 더 많은 전차를 갖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교리와 지형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계획자들은 그들이 싸울 것으로 예상한 곳, 정글, 산, 제한된 도로망을 가진 태평양 섬들을 보고 중전차는 어쨌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의 도로는 삼수함 40톤 차량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전차가 갇힐 것입니다. 일본 교리는 경량의 기동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중장갑은 그 비전에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생산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1941년까지 일본 공장들은 하고 생산을 위해 갖춰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급망이 확립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변경하는 것은 모든 공장을 재정비하고 모든 작업자를 재교육하고 전체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전차 생산이 전혀 없는 몇 달 또는 몇 년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전쟁 중이고 서구 열강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 계획자들은 그 격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사고 또는 전략적 맹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계획자들은 그들의 전차가 주로 제한된 대전차 능력을 가진 아시아 군대와 싸울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장비를 갖춘 중국군,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군대, 그리고 아마도 중화기가 없는 일부 미국 보병을 대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산업력의 전체 무게와 모든 수준에서
대전차 능력에 대한 미군의 집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 전차 승무원들에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들은 트럭보다 거의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투에 나갔고 그들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들과 달리 일본 전차병들은 그들의 기회에 대한 환상이 없었습니다. 사이판에서 싸운 전차 중대에서 복무한 오가와 기요시 1등병은 전후 인터뷰에서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전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달카날에 대해 미국 기관총이 전체 승무원을 죽인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전차는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금속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미군이 일본이 점령한 영토로 더 깊이 진입함에 따라 일본 기갑의 학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타라와에서 해병대는 전투 시작 몇 시간 만에 찍을 때의 일본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대전차포나 바주카가 아니라 수류탄, 기관총, 그리고 심지어 근거리에서의 소총 사격으로 해병대 제임스 앤더슨 상병은 한 교전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본 전차가 우리 진지를 측면 공격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분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소총, 기관총, 심지어 일부는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전차가 그냥 멈췄습니다. 우리는 연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총알로 그것을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을 때 내부는 도살장처럼 보였습니다. 총알이 관통하여 내부에서 튕겼습니다. 승무원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 M4 셔먼 전차가 태평양에 상당한 수로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악몽이 확대되었습니다. 셔먼과 하고 사이의 격차는 비극적이지 않다면 거의 희극적이었습니다. 셔먼은 30톤의 무게, 하고보다 4배 더 무겁습니다. 전면 장갑은 54.16mm 두께로 하고의 보호력보다 6배 이상입니다. 75mm 포는 모든 각도에서 모든 전투 거리에서 모든 일본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셔먼을 향해 발사하는 하고의 37mm 포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은 그들의 포탄이 셔먼 장갑에서 튕겨나가며 페인트 긁힘만 남긴다고 보고했습니다. 절망적으로 일부 일본 승무원들은 충돌 공격을 시도했으며 전속력으로 충돌하여 셔먼을 손상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자살 공격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가벼운 일본 전차는 충돌 시 구겨지는 반면 셔먼은 후진하여 무력화된 하고를 근거리에서 쏠 것입니다. 1944년 6월의 사이판 전투는 미국 기갑의 완전한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병대 역사에서 유명해진 한 교전에서 바블리드 병장이 지휘하는 단 한 대의 셔먼이 7대의 일본하고 기둥과 조우했습니다. 일본 전차들은 셔먼을 발견하고 즉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의 포탄은 리드의 전면 장갑에서 무해하게 튕겨나갔습니다. 리드는 침착하게 포탑을 돌리고 일본 전차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교전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대의 일본 전차 파괴, 21명의 승무원 사망. 리드의 셔먼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장갑은 심지어 심각하게 손상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비공들은 일본 포탄의 충격, 흔적을 세웠고 대부분이 페인트조차 관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판에서 전차 대대를 지휘한 고토 타카시 중령. 그의 부대는 전투가 시작될 때 34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일 이내에 31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복구된 그의 전투 후 보고서는 그 정직함에서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미국 기갑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포탄은 우리 포에서 튕겨나갑니다. 우리 장갑은 그들의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차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충돌이나 폭발물을 이용한 근접 공격을 통해 그들을 손상시키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승무원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1984년 9월 펠렐리우에서 일본 지휘관들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전차를 이동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방어 진지에 그것들을 묻었고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고정 벙커로 바꿨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전차가 어쨌든 개활지에서 생존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지구가 추가 보호를 제공할 곳에 파묻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조치조차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파묻힌 일본 전차를 다루기 위한 특정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보병은 소총과 기관총 사격으로 전차를 제압할 것입니다. 네, 심지어 파묻혔어도 소총 총알은 조준경과 해치 주변에 얇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공병들이 폭파 장약이나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동안 화염 방사기는 일본 전차 승무원들에게 특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알을 막을 수 없는 얇은 장갑은 또한 열을 무섭도록 잘 전도했습니다. 선체에 대한 나팔탄의 폭발은 몇 초 만에 내부를 과열시킬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 내부에서 불타 죽거나 해치를 열고 탈출하려다 쏘이거나 불길이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살하거나 많은 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펠렐리우에서 화염 방사기를 작동한 제임스 모리슨 기술병장.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그 기억들과 씨름했습니다. 당신은 그 일본 전차 중 하나를 화염 폭발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비명을 듣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해치를 열고 타면서 밖으로 기어 나오려 했고 우리는 그들을 쏘아야 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너무 얇아서 열이 바로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얇은 팬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여전히 그 비명을 듣습니다. 1945년까지 일본 전차 부대에 배치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형 선고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에서 죽기 위해 보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은 용기, 희생, 죽음의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모든 전투 전에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얇은 피부의 금속 상자에 올라 불가능한 확률에 맞서 전투에 나갔습니다. 명령은 명령이고 그들의 규범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오지마 오키나와 및 기타 전쟁 후반 전투에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그들의 무기가 경멸적인 용이함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적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더 나은 전차를 개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44년에 도입된 삼식 친우 중전차는 최대 50mm 두께의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관총 사격과 경대 전차 무기를 막기에 적합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조건에서 실제로 미국 셔먼을 위협할 수 있는 7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벤콩 996대의 친우 전차만 제작되었습니다. 부분은 본토 방어를 위해 일본에 보관되었고 전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파괴된 산업은 전쟁 노력에 필요한 항공기, 선박 및 모든 것을 만드는 동안 그것들을 의미 있는 수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의 대다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구식하고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가장 진보된 일본 전차 설계인 사식치토는 1945년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75mm 전면 장갑과 고속 75mm 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대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셔먼과 경쟁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단지 6대의 시제품만 제작되었습니다. 너무 적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을 미국 생산과 비교하십시오. 미국은 전쟁 중 4억 9천 대 이상의 셔먼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손실을 거의 즉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은 그들의 전차가 파괴되면 다른 것이 즉시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비 부품, 정비 시설,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에 싸운 셔먼은 1945년의 셔먼과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더 나은 포, 더 나은 장갑, 더 나은 탄약. 일본 전차병들은 이러한 이점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구식이었고 매달 더욱 구식이 되는 전차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예비 부품이 없었습니다. 손상된 전차는 종종 다른 것들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부품을 뜯어냈습니다. 그들은 업그레이드가 없었습니다. 1945년의 하고는 1941년의 하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파괴된 모든 전차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과달카날에서 해병대가 처음 취약성을 발견한 그 노획된 하고는 하와이의 미 육군 훈련 시설에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미국 병사들에게 일본 기갑과 싸우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관들은 시연할 것입니다. 이 장갑을 보십니까? 표준 기관총 사격은 50야드 이하에서 관통할 것입니다. 특수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적 병사를 겨냥하는 것처럼 전차를 겨냥하면 내부의 승무원을 죽일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전차와 그것이 제공한 지식은 아마도 일본 기갑의 두려움과 신비를 제거함으로써 수백 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명의 일본 전차병들을 죽음으로 정죄했으며 기본 보병, 무기조차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투에 보내줬습니다. 97식 하고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의 모든 잘못을 나타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무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이 주어졌을 때 훌륭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일본의 제한된 산업 기반, 전략적 오판, 그리고 경직된 교리가 결합되어 처음부터 승무원에게 죽음의 함정이 된 장갑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은 이러한 실패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그들은 구르는 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싸웠고 그들의 적들이 종종 존경으로 인정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기관총이 관통할 수 있는 장갑과 적 전차를 해칠 수 없는 포를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 기갑은 전투 요소로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미군은 일본 전차를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손에 닿는 무기로 제거할 사소한 장애물로 취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리적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전차가 한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곳에서 이제는 그 안에 갇힌 남자들에 대한 경멸이나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탐구를 즐기셨다면 구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태평양 전쟁에 숨겨진 이야기, 역사를 형성한 무기, 그리고 그것들과 싸운 남자들을 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음에 보고 싶은 제2차 세계대전 주제를 알려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